저는 시어머님과 같이 살아요. 효부라고요? 아닙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하늘로 떠받들고 사는 형국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모께서 자기 외아들 바라보시고 외아들과 한치도 떨어져 살 수 없으실 것 같으니까 같이 살자고 하셨고, 저를 단단히 잡아놓으시려고 같이 살자 하셨겠지만 저는 애초에 그런 게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해서 어머니랑 합가해서 같이 살게 되었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녀 1남으로 자랐어요. 둘째입니다. 친정에서는 저를 반은 도른년 취급을 하셨죠. 그럴만하죠. 학교 다닐 때 등교하려고 현관문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교복 치마를 안 입고 집에서 입는 파자마를 입고 나갔거든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메고 또 인사를 하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안방에서는 대꾸도 안 하세요. 저를 아시니까요. 나갑니다.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다시 내려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색 파자마로 갈아입고 나간 것입니다. 이건 그냥 건망증 비슷한 똘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현실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넉넉히 사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타인들에게 주니까 반은 도른년이란 소리를 하시는 거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 이때 담임쌤은 저를 보고 너같이 맑고 초롱초롱한 눈에 제정신을 차리고 살면 얼마나 사람이 돋보이겠냐? 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는 공부를 해야 하니까 넋을 놓고 사는 게 아니라 약간 4차원이라고 해야 하나?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 있다고 해야 하나? 그랬나 봐요. 친구들이나 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자는데 밥 먹는 시간은 늘 칼같이 지키던 저. 위가 자가 많이 먹지는 않는데 먹는 걸 즐기거든요. 저는 쌀밥에 참기름만 발라 먹어도 그게 그렇게 꿀같이 맛있습니다. 먹는 게 좋아요. 수업 시간에 실컷 졸다가 밥을 먹을 때는 초롱초롱하죠. 친구들은 그런 저를 놀리죠. 밥 먹을 때만 맑고 초롱초롱하다고 약간 야지를 놓는 건데 저는 그다지 섭섭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먹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 같고 세상에 존재하는 맛있는 음식을 다 맛보라고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야지를 놓은 친구들은 헉 하는 표정으로 봅니다. 무안 주는 소리를 해도 삐치는 기색 없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요. 만사에 늘 이런 식이니까 친구들은 저를 맑은 눈의 광인으로 불러요. 그런 별명으로 불릴 때 제가 그 별명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해보는 일은 없었어요. 제 생각에 저는 제가 하나도 안 이상했거든요. 친구들이 광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걸 신경 쓸 것 같으면 제가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불리지를 않았겠죠. 한마디로 속세에 세상사에 그닥 관심이 없었죠. 저는 제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면이 오히려 신비감을 부추겼나 봐요. 이런 기질에 공부를 못했다면 왕따였겠지만 이상하게도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것 치고는 사회성도 좋고 또 집이 부자라 잘 입고 다니고 돈도 잘 쓰고 공부도 잘하니까 인기가 많았어요. 주위에는 늘 친구들이 들끓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안 가렸거든요. 공부 못하는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부자이네, 반대이네, 예쁜 친구, 못생긴 친구, 이 구별을 안 두었는데 특별히 제가 박애주의라서가 아니라 세상사에 관심이 없으니 그렇게 친구들을 구분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늘 사람이 들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학도 한다 하는 최고 대학에 무난히 입학을 하고 대학을 가서 남들 다 하는 미팅 소개팅도 안 했어요. 왜냐고요? 늘 애인이 있었으니 미팅 소개팅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좋아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애들이 목을 매서 연애를 한 거였어요. 남녀 연애에서 남자들 애를 태우는 게 무심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비감과 무심함이요. 다른 여자애들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늘 카톡을 하고 남자의 모든 걸 알아야 하고 그 상대방의 하루 일상을 꿰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늘 남자친구들을 들들 볶게 되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정남이 떨어져 하고 처음 연애할 때야 좋으나 시간이 갈수록 여자들의 실증을 내고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성들의 특성상 남자친구를 올가매려고 하는 건 지구가 생겨난 이후 늘 같았는데 저는 그 반대거든요. 지금 남편이랑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나네요. 대학 3학년 때 저를 마지막으로 쫓아다니던 남자애가 저의 무심함에 지쳐서 떨어져 나간 후 애인이 없어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할 제가 안타까웠는지 과 선배가 자기 사촌 동생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게 지금 남편이에요. 남편은 군대 제대 후 복학도 마치고 최고 엘리트 코스들만 들어간다는 모 대기업 기획실에 입사한 직후로 만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게 온몸으로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다 자기 코밑으로 보이는 건방이죠.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소개팅 날 첫눈에 제가 너무 예쁘니까 남편이 갈비를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을지로에 있는 모 냉면집 겸 갈비집이요. 갈비를 양이 작아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말도 없이 적은 양을 꿀같이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그게 예뻐 보였나 봐요. 그런데 제가 먹다가 말고 손으로 발가락 사이를 긁었나 봐요. 뜨아, 사실 그거 집에서는 다들 잘하는 거잖아요. 발가락 사이 떼 긁어내는 거요. 학교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알게 되어 사귄 남자친구들은 저의 그런 모습에 익숙해하고 아무렇지 않아 해서 그게 그렇게 뜨악하는 일인 줄 관심도 없었는데 남편은 저의 그런 모습에 정남이가 떨어져서 갈비 먹고 데려다 주지도 않고 바로 빠이를 했습니다. 물론 연락처는 갈비집에 가기 전에 주고받았죠. 집에 돌아가서 남편이 자기 사촌에게 전화해 막 신경을 냈나 봅니다. 뭐 그따위 여자를 소개시켜주냐고요. 그 아이가 그렇게 엽기적으로 보여도 과 대표고 장학금으로 학교 다니고 인간성 최고고 친구들 많은 게 그걸 증명하고 집도 부자고 4차원적인 행동을 하고 말하는 거 빼고는 나무랄 데 없는 애. 남자들이 모두 그 애랑 사귀지 못한 달인데 네가 싫다고 해도 그 애는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고. 개강 즉시 학교 가서 손가락만 까딱해도 남자애들이 트럭으로 몰려온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자신이 뛰어나게 잘생긴 거, 자기 스펙 좋은 거 믿고 제가 당연히 연락할 줄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1주가 지나도 2주가 지나도 그래도 연락이 없으니 안달이 나서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덤덤하게 대했거든요. 이때부터 이 남자가 엄청나게 안달을 내기 시작하더니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지금 안 잡으면 다른 남자한테 넘어갈 것 같은 그 호전성이 발동되어서요. 엽기적인 행동 하나 빼고는 모든 게 완벽해 보이고 또 무심한 제 태도가 신비감을 충족시키면서 회사나 주위의 그 예쁜 다른 여성들이 눈에 안 보이고 저만 바라보게 된 겁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제가 연락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카톡을 보내는 건 남편이고 저는 하루에 한 번도 답장을 안 해주니 이 남자 연애 3년째 접어드니 결혼하자고 목을 매더군요. 사실 사귀고 얼마 안 되고부터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는 했지만요. 까짓거 목을 매고 해달라는데 안 해주면 카페에서 들어 눕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무엇보다 한 달에 3번은 갈비 외식을 시켜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각서까지 쓰는데 약속을 안 해줄 수 없어서 결혼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 집에 처음 인사를 가기로 했을 때 남편이 데리러 왔고 가는 길에 꽃집에를 들리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꽃을 좋아하는데 사가면 좋아할 거라고요. 무심한 제가 시댁에 사갈 과일이나 그런 걸 사갈 리 없는 걸 아는 친정엄마가 미리 와인 2병을 사주셨거든요. 와인과 꽃을 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모는 화려한 분이더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주, 노초, 파, 남, 보 색을 맞추어 꾸미셨는데 완전 공주가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천리 깊고 칼춤 추는 무당가에 더 가까웠지만요. 제가 안겨드린 수선화와 수선화 바구니를 품에 안으시더니 대뜸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외시더군요. 그 낯설고 닭살 돋는 느낌,
남들은 소름 끼치겠다고 하겠지만 제게는 닭살 돋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가짜 무당이 큰 나무 밑에다 꽃을 주릉주릉 지나가는 사람이 걸어놔줘. 개다 갖다 놓으면 애들이 그걸 갖다 집어다가 쥐 머리에다 꽂아. 돈 들어오라고 머리에다가 꽃을 꽂는 거거든. 그럼 그 사람 대신 죽는 걸로 치는 게야. 이런 무당 주문이 더 어울릴 것 같은 분위기랄까요. 어쨌든 예비 시어머니는 김춘수의 시인이랑 꽃이란 시의 한 대목을 외셨어요. 그러시더니 어서 오라고 반가운 척 맞아주시는데 만사 무신경한 제가 느끼기에도 시모가 저를 진심으로 반기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홀 시어머니의 외아들이면 많이 각오해야 할 거라고 주위에서들 미리 이야기해 주었고, 동시에 하긴 너 꺾을 사람은 세상에 드물지. 넌 왠지 걱정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뭐 제가 기가 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성향의 드센 사람도 누를 수 있는 무신경함을 장착한 똑똑함 때문이겠죠. 멍청하고 무신경한 거와 똑똑하고 무신경한 거는 틀리니까요. 시모가 준비하신 스테이크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셨습니다. 가족관계나 어릴 때 자라온 이야기, 지금 사회초년생인데 이렇게 일찍 결혼하는 걸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요즘 아가씨들 누가 25살에 결혼을 하려고 하냐며 저를 한심하게 보시더군요. 보시더니 갑자기 이마를 찌푸리시더니 인상을 그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른 어려운 줄 모르는구나. 어떻게 장내 시어머니랑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이야기를 듣는 게냐? 어른이 말씀을 하시면 눈을 다소곳이 아래로 하고 말씀을 들어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아챘습니다. 제가 평소대로 사람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어머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걸요. 남편이 그때 거들어주더군요. 엄마, 얘는 원래 이래요. 뭐 특별히 나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말을 주의 깊게 열심히 듣는 게 이렇다는 걸로 이해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모께서 대뜸 이런 모자란 녀석, 결혼도 하기 전에 지 하나 편드는 게야? 자고로 어머니 앞에서는 어머니 편들고 집사람은 베개님 머리 송살하고 이부자리에서 다독이는 것도 모르고 아이고 이놈이 하시고는 제게 그러시더군요. 너 못 배워도 한참 못 배웠다. 눈 얼른 밑으로 못해? 아휴, 눈 크기도 보통 애들 2배나 되는 게 그렇게 똑바로 장내 시모 눈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야? 너 지금 나랑 기싸움 하자는 거야?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응?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나도 눈 크기는 너 못지 않아. 왜 이래 이거? 하시면서 눈을 부라리시는데 왜 그렇게 웃기던지요. 순간 저는 빵 터졌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제가 절절 매기는커녕 대굴대굴 구르니까 시모는 기분이 더욱 나쁘셨나봐요. 너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눈알 희번떡이는 것도 그렇고 혼나도 무서워하기는커녕 어려운 줄도 모르고 시댁 거실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말이야. 너 보통 기가 센 애가 아니구나. 그래, 어디 하고픈 대로 해봐라. 어디 네가 기가 센가 내 기가 더 센가 앞으로 한번 해보자고 하시는 거 보니 결혼을 불허하실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제 조건이 마음에 드셨으니 오라고 하셨고 남편 마음이 절절한 걸 아니 또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무엇보다 시댁은 남편 조건 하나 좋은 거 외에는 겨우겨우 44평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고 재산이란 것도 없는데 저희 친정은 막강했으니까요. 사실 결혼은 남편이 하자고 졸랐지만 집은 저희 집에서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남편 자존심상 전세 대출 받아서 자기가 갚아 나가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우리 부모님은 원체 너그러우시고 그 많은 재산 자식들에게 안 쓰고 가면 누구에게 쓰겠냐는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전세 대출 받을 필요도 친정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시모가 살고 계신 아파트로 들어갔으니까요. 시모께서 같이 살자고 하셨거든요. 요즘 시모랑 같은 집에 사는 거 새 신부들도 싫다 하겠지만 시모 자리가 더 싫다고 한다. 누가 며느리 시집살이를 하려고 하겠니?
하지만 나는 내 아들 24평짜리 전세에서 사는 꼴 못 보고 너 지금 스테이크 접시 옮기는 거 보니 집에서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여본 솜씨 같은데 맞지? 물으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제 얼굴 세수나 할 줄 알고 커피나 내릴 줄 알고 계란 후라이만 할 줄 안다고요. 시어머니는 탁 무릎을 치시더니 겉봐, 내가 보기는 잘 보지? 그런데 거기다가 내 아들을 맡겨? 내 아들은 내가 버릇을 그렇게 들여놔서 새벽에 일어나 밥을 먹고 출근해야 하고 위장이 워낙에 약해서 밖에서 조미료 들어간 음식을 두 끼만 먹어도 탈이 나는 애야. 그런 애를 너한테 맡겨? 내 자식 죽일 일 났니? 라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제 의견을 물으시는 거예요. 같이 살면 직장 다니는 네가 좋으면 좋았지 나쁠 일은 없다고요. 집에서 부딪힐 일은 아침 잠깐,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두어 시간뿐일 텐데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누구랑 한 집에서 사는 자체가 늘 아무렇지 않고 무심한 성격 탓에 자라면서도 식구들 형제들과 큰 소리 한 번 안 났던 사람이라 별 무리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결혼 후 아침 저녁 남편 밥 챙겨야 하는 게 제일 고민거리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들어와서 살겠다고 대답드렸어요. 그 순간 남편이 저를 쳐다보는 눈길은 하트가 마구 쏟아지는 그 눈길이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 외아들로 자라서 자기 엄마를 떼어놓고 장가가기도 자기도 마음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날 저를 데려다주면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기, 내가 앞으로 자기를 3배는 더 사랑할 거야. 고마워. 우리 시어머님은 옛날에 유명했던 엽기적인 시어머니를 다룬 올가미 같은 시어머니 캐릭터는 아니셨어요. 단지 자기 자식이 너무 소중해 자식을 제대로 안 챙기는 며느리가 밉살스럽고 또 아들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저는 자기 아들을 좋아하는 게 별로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못 견디시겠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각자 출근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이면 감사하게도 시모께서 알뜰히 차려주신 따신 국하고 밥을 먹고 출근을 하게 돼서 반찬 솜씨 없으셨던 친정 엄마와 달리 정말 혀 빼물고 음식을 잘하시는 시모의 반찬을 맛보니 천국이었어요. 먹는 거 좋아하는 제가 시모의 요리를 맛보니 이건 너 결혼 너무 잘한 걸까? 싶었죠. 시모는 자기 아들 먹으라고 해놓은 반찬을 제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 꼴보기가 싫으셨나 봅니다. 오죽하면 양념게장을 자기 아들 혼자 먹을 때만 내놓으려고 냉장고 깊숙이에 숨겨두셨는데 먹는 거 찾아내는 데는 귀신인 제가 찾아 먹으니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말도 못하겠고 약올라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약올라 하신다고 제가 그런 거에 신경 쓸 사람은 아니고 눈치를 준다고 눈치 볼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10번 문자 보내면 한두 번 겨우 답을 하던 아들이 제게는 불타는 카톡을 하는 걸 안 후에 제가 더 얄미우신 것 같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한 방을 써도 남편의 카톡질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나 일을 하면 그거에 빠져서 다른 일은 신경을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결혼한 사람을 그렇게 일일이 카톡 답장해주고 그러는 것도 웃기고요. 그래서 10번에 한 번 답을 해줄까 말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했더니 남편은 방에 밖에서 나오지도 않고 시모는 다녀왔다고 인사를 하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며 째려보시는 겁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아들 카톡 10번에 답을 한 번도 할까 말까야? 응? 아이고, 내가 기가 막혀서 네 손가락에는 금태를 둘렀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럼 부부 사이에 사사로운 것까지 시모가 왈가왈부하는 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알겠다고 하고 방에 들어가 보니 남편이 등을 보이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하자고 남편을 흔들었더니 남편이 획 일어나더니 당신 날 사랑하긴 하는 거야? 하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인즉슨 연애할 때도 주위에서 친구들이 말하더래요. 보통 여자가 더 많이 연락하고 별 시답지 않은 소리,
예를 들어서 점심 뭐 먹었다까지 일일이 보고하고 이야기하고 수다 떠는 게 여자들인데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야 정상 아니냐고. 네 여자친구는 좀 이상하고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냐고.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서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보통 여자들은 그래야 정상이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결혼해서 신혼 때 와이프가 하루에 10번은 넘게 카톡질을 해서 귀찮았고 바빠서 대답 안 해주면 그걸로 또 며칠 삐져있는 게 신혼 때 와이프들인데 네 와이프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자기는 오늘 12번 카톡에 대답을 한 번도 안 하는 저한테 너무 서운해서 딱 살기가 싫더래요. 제가 그래서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머니께 다 말씀드린 거야? 했더니 우리 모자 사이에 비밀은 없어.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기운 없이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코치코치 깨물으셔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얼른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아무리 별종 며느리라도 시모께서 화가 나 계시고 시모께서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걸 아는데 방에 있을 수는 없어서 나가서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아직 한참 잘 시간인데 누가 방문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비몽사몽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일어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누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 발을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시모셨어요. 시모께 일으켜져 거실로 나가니 오늘부터는 네가 밥을 해먹고 나가. 그리고 내 아들은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한다. 내가 무슨 열시모 상을 타겠다고 며느리 아침밥을 꼬박꼬박 차려다가 바칠 일 있냐? 하시는 겁니다. 얼떨결에 제가 개수대 앞에까지 끌려가서 멍청하게 서 있으려니 한번 아래 위로 째려보시면서 도대체가 무슨 생각이 있는 물건이래야지. 시집아 이날까지 지가 나보다 먼저 일어나 쌀이라도 씻는 걸 봤으면 서쪽에서 해가 뜨겠다. 응? 만판이야 만판. 해주니깐 당연한가 보다 하고 이건 두고 보자니 그냥 하니 끝이 없어. 아? 제가 일부러 죽을 만들려고 했다면 제 성을 갈 겁니다. 뭘 할 줄 알아야죠.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쌀 물량 검색이라도 했으면 됐으려만 그렇게 할 생각도 못하고 시모께서 이미 밥솥에 담아둔 쌀이 물컵으로 1개 반쯤 되고 나니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되겠지 하고 밥솥 3분의 2는 되게 물을 부어서 밥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꼭지를 돌리니 닫혀지고 취사를 눌렀습니다. 예쁜 여자 목소리로 백미, 취사가 시작됩니다. 하니까 오, 반은 됐구나 싶어서 신이 나서 거실 소파에 가서 드러누워 잠이 들어버렸어요. 신나게 자다가 말고 저는 잠을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마상에나. 시어머니께서 빽 지르는 소리에 눈을 뜨고 앉았더니 밥솥을 들고 제 앞에 오셔서 제 코앞에 들이미시는 겁니다.